정의롭지 못한 법은 잔인한 폭력이다라는 그러한 식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저희 개신교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한 저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완벽한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정의롭지 않게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폭력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 법을 정의롭게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가끔 저희 크리스찬들이 종종 고민 없이 성경의 말씀을 남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폭력을 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당연히 폭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러한가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해야 돼요. 목회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민하는 저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그런 태도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종종 저희는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떤 단어가 나오니까 이런 걸 거야 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헬라어 수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헬라어 수업에 이제 모르는 문장 구조가 나오고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힌트를 삼아가지고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성경 구절은 이걸 거야 라고 하고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몇 단어를 가지고 이거는 이 성경 구절일 거야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번역을 쓴 경우를 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잔인한 폭력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상황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정의가 아닌데 마치 정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어야 한다고 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완전한 법을 고민하지 않고 정의는 이것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만든 틀 안에 사람들의 평가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폭력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죠.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룰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헬라어가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예요. 과학적인 언어고 굉장히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쩌면 각 단어마다 뜻을 정확히 품고 있어요. 이 단어를 갖다가 다른 식으로 막 가게끔 만드는 언어가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분명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분명한 언어를 설명을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번역 과정 때문에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국어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한글이죠. 국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어요. 국어는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사용을 하고요. 헬라어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 형태를 보면 먹는다 나는 그리고 밥을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나는 밥을 먹는다. 중요한 건 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간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근데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건 맨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맨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면서 행동과 그리고 주어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행동과 주어가 함께 나타나는 게 헬라어 구조고요. 그리고 뒤에 그거에 따른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목적어가 나옵니다. 목적어 대상이 굉장히 이제 뒤에 나오면서 설명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나는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걸 던져줘요. 그런데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걸 앞에다가 우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걸 먼저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나가요. 그래서 헬라어는 특히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가 중요한데 헬라어 구조 조금 이따가 볼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STO 이게 동사인데 이 안에 행동과 주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먹는데 라고 하는 이제 밥을 이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구조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뭐뭐한 것을 그래가지고 이 뒤에가 중요하게 뒤에 어떤 목적어를 가르쳐 주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어떤 동사가 나오고 여기안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리키는 명사, 이거는 목적어야 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호티 같은 거 아니면 뭐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서 지금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어 동사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나는, 당신이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것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얘기한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을 표기해 주는 거, 여기까지야 라고 해주는 걸 뒤에 놓는데 영어에서는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앞에 놔요. 그래서 만약에 전치사 같은 경우도 전치사가 나왔으면 전치사하고 관련된 중요한 건 바로 뒤에 여기 뒤에 뒷부분에 중요한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헬라어는 정확하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헬라어는 분명히 그 단어 안에 뜻을 정확히 포함을 합니다. 동사라고 하는 게 그 사물의 상태, 동작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어떤 주체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 바로 이 상태, 동작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동사인데요. 헬라어의 형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제의 어간이 나오게 돼요. 시제의 어간. 그리고 연결 모음이 나오고 인칭 어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리라고 하는 시제 어간이 나왔는데 시제 어간 리는 현재를 뜻하는, 그러면서 풀다라고 하는 시제를 포함하는 어간이고요. 그리고 맨이라고 하는 인칭 어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칭 어미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연결하는 모음을 넣어요.
그랬을 때 이 인칭 어미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몇 인칭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수인지 뭐 복수인지, 그리고 그것이 쓰여질 때 격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간은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이 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모음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리하고 그 다음에 인칭 어민 맨 사이를 연결할 때 발음하기 좋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하기 좋도록 O나 L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오미크론이나 엡실론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요. 언제 오미크론과 엡실론이 들어가는가 그랬을 때 오미크론은 미하고 뉘가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인칭 어미 부분이, 이 인칭 어미가 지금 보시면 미로 되어 있습니다. 미로 되어 있으면 오미크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뉘가 나왔을 때는 또 오미크론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른 것에는 엡실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 모음은 오미크론이나 엡실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레, 고맨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미라는 것 때문에 앞에 오미크론이 나옵니다. 테는 미하고 니가 아니죠. 그러니까 엡실론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오미크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고맨, 레게테, 그리고 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칭 어미가 인칭과 수를 나타내는 동사의 끝 전미사라고 했는데 요 뒤에 맨이 인칭과 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리오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인칭, 수, 그리고 동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어와 동사가 항상 일치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는 뒤에 요 어미 부분이 항상 이 주어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칭 어미는 누가 행동하는지가 항상 나타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어와 행동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헬라어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누가, 행동, 이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보시면 뒤에 요 어미 부분을 보면서 인칭과 수를 생각을 하면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시면 주어가 뭔지를 예를 통해서 주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헬라어 사고에서는 동작과 더불어서 주어가 함께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작과 주어가 함께 나타납니다. 뒤에 이 어미가 지금 인칭과 수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그냥 마냥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항상 어떤 특정적인 틀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미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1 시제의 인칭 어미, 그리고 제2 시제의 인칭 어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 시제 인칭 어미와 제2 시제의 인칭 어미가 있는데, 이것은 시상 접두 모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접두 모음이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시상을 나타내는 어떤 접두 어미가 요게 같이 이렇게 붙느냐 아니면 요게 이제 붙느냐 없느냐 요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인칭 어미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능동태, 수동태가 함께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동사의 인칭 어미는 딱 요렇게 네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제1시제,
제1시제, 그 다음에 제2시제,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그래가지고 동사의 어미는 제1시제를 사용한 능동태 인칭 어미, 제1시제를 사용한 수동태 어미, 아니면 제2시제를 사용한 능동태 어미, 아니면 제2시제를 사용한 수동태 어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칭 어미는 네 종류를 외우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배운 거는 요 제1시제의 요 부분이에요.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치를 이야기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주어는 항상 동사와 일치한다. 나라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면 항상 O가 나오고, 이 행동이 너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면 에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면 A가 나오고, 우리랑 관련되어 있으면 오메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테가 관련되어져 있으면, 너희들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으면 이제 에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과 관련되어져 가지고는 우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항상 동사를 해석할 때 헬라어에서는 번역한다 그러면 항상 주어와 동사가 둘 다 나와야 합니다. 그냥 동사만 나오면 안 되고요. 항상 나는 듣는다. 이게 나는 듣는다, 나는 듣고 있다. 이게 이 아쿠오를 보면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아쿠오라는 단어가 우리가 듣는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듣는다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쿠오는 하나, 나는 듣는다라는 이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아쿠에이스가 나왔을 때는 너가 듣는다, 너가 듣고 있다. 아쿠에이는 그가 듣고 있다. 아쿠오메는 우리가 듣고 있다 라는 식으로 동사는 항상 너희들이 듣고 있다, 그들이 듣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주어가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주어가 번역될 때 같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 헬라어에는 동사가 이미 주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문장이 완성이 돼요. 동사만으로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꼭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아쿠오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이걸로 다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에고가 나오면 앞에 에고라는 주어가 나오죠. 1인칭, 지금 이거는 나는이라고 하는 대명사죠.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장 안에 지금 보시면 렉이라고 하는 동사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간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인칭 나는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가 한 번 더 나오면 이 안에 O 안에 이미 인칭과 수가 있어요. 나는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또 나는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더 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뒤에 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강조를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나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안스로포스 그라페이 토 비블리온 그랬을 때 여기 A가 나오잖아요. 그라페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단어가 그가 쓰고 있다, 그가 쓰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그라페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가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그가 앞에 안스로포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 그가 이 안스로포스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 어미를 통해서 이게 주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스로포스 오스가 나왔을 때 얘는 주어고 은는 이가가 붙는, 그래서 사람이구나, 사람이 라고 하는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가 쓰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가라는 말 대신에 사람이 쓰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안스로포스에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뭐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어느, 뭐 한, 이런 식의 표현이 이 안에 이미 안스로포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격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단수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헬라어 문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스로포스, 그라페이, 토, 비블리온.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요 안스로포스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부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 그라페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식의 순서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헬라어는 각각의 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목적 어미 대격을 정확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앞으로 가도 얘가 대격인 게 드러나요. 비블리온 그랬을 때, 토 비블리온 그랬을 때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고 항상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주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이게 막 헷갈리니까 그렇게 안 쓰는데, 근데 이제 헬라어는 정확히 이게 이 안에 대격이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목적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 이 목적어를 강조를 해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문장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게 좀 더 강조하는구나.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에는 인칭을 포함을 하고 있고 수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칭을 이야기를 할 때, 인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대명사 부분을 봤는데 1인칭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인 건,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에고, 그리고 동사가 aim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동사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aim이 동사,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헤메이스라고 하는 이게 1인칭 복수 주격, 그리고 sman이라고 하는 그 비동사가 이제 쓰이는 거고요. 2인칭은 너를 가리킵니다. 상대방을 이야기해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 그 상대방은 너라고 쓰고 헬라어에서는 씨, 그리고 휘메이스. 제가 너 할 때 기억하는 거, 이 윕실론이 Y 발음이 난다 그래서 U 개념처럼 너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휘메이스, 그래서 너희입니다. 복수예요. 3인칭에서는 이제 그녀, 그것, 이게 3인칭인데 제3자입니다. 나하고 너 말고 다른 제3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 그것을 구분을 하는데, 그녀, 그것은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우토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우토스의 뒤에 이 오스 부분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어미 변화처럼 여성으로 중성으로 변화되면서 제3자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아우토스는 그는, 에스티는 이다. 아우테는 그녀는 이다. 아우토는 그것은 무엇이다 라는 거고요.
복수형은 아우토이, 그들, 그리고 아우타이, 이거는 그녀들이, 그리고 아우타는 그것들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이 뒤에 어미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또 중요한 개념이 이제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인데, 주어하고 동사에 있는 어떤 행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랬을 때 이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마 헷갈려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어가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행동을 한다라니까 만약에 때린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때린다, 맞는다라는 단어가 나온다 칩시다. 때린다 하고 맞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요, 때린다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누구를 때리는 거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때리는 건데, 맞는다라고 했을 때 주어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맞는다라고 했을 때 요 의미는, 의미상으로는 이게 의미상으로는 얘가 행동을 받는 거니까 수동태인데, 단어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능동태예요. 단어가 때린다가 수동태가 쓰여지려면 때려진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진다 이랬을 때 요 앞에 때려진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 이게 때려진다, 때린다 이랬을 때 얘가 능동태, 얘가 수동태예요. 근데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맞는다라는 거에 이거는 얘가 능동태예요. 근데 맞아진다라는 표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동태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를 또 드린다면, 나는 그 학생을 가르친다, teach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게요. 그런데 배운다라는 단어를 넣는다고 하면, 배운다, 여기 lear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배운다라는 단어는 이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단어상으로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능동태. 근데 배움을 당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수동태로 가는 거예요. 배움을 당한다,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침을 당한다는 배운다가 되겠고, 배움을 당하는 거는 참 개념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단어 자체에서 능동태, 수동태 자체로 가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형태상으로 수동태로 동작, 그 행동을 받는 겁니다. 중간태는 주어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동사의 중요한 건 그 안에 이제 법이 담겨져 있어요. 법이 담겨져 있는데, 그 동사하고 실제 상황, 실제랑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게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직설법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에요. 이번 학기에 저희가 배운 건 사실에 대한 어떤 진술을, 묘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묘사하는 것이 직설법이고요. 있을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었던 것에 반대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직설법은 사실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묘사하는 게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은 그 동사를 보면서 이 동사는 뭔가를 갈망하는 거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가정법이에요.
명령법은 명령하는 거,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나 이제 권면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원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망, 아주 멀리 이렇게 뭐뭐 하기를 소망한다, 아주 먼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에는 그 동사 자체 안에 이 법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 안에는 동사 자체 안에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어 사고에서의 시제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시상과 시간을 내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어를 공부할 때 헬라어 동사에는 관점이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을 내포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보다 동작의 종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라고 하는 현재 시제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 현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할 수 있다라니까 시간보다는 이 현재가 어떤 개념인가가 더 중요해요. 부정과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부정과거는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시제인데요. 이 시제는 어느 지점에 딱 정해져 있지 않은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 현재 시제는 이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상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는 언제 사건이 일어나는지, 즉 행동이 일어난 시간에는 관심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사고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저희들의 사고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거에 시간에 관심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그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행동에 관심이 있는데 행동이 어느 점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면은 계속 무비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완료되어져 있는가 지속적인 시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상황.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같은 미래 진행형 같은 영어의 그러한 형태가 이제 이런 시상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완료 시상이 이제 나옵니다. 완료 시상은 어느 순간 끝난 시상이고요. 부정적인 시상은 뭐냐면 그것이 전과 같은 단순한 사건을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동사의 시상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종류, 동작의 종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적인 거, 행동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게 이제 점적인 그 형태고 완료적인 거는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완료적인 개념입니다. 그 현재 능동태 직설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했었었는데 현재 능동태 직설법 동사 하나, 단어 하나에 이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의미이고 능동태가 있고 직설법이라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류라고 하는 단어를 했을 때 이 단어 안에는 현재가 담겨져 있고 능동태가 담겨져 있고 직설법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 얘가 몇 인칭인지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 이 5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게 현재 능동태 직설법 한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를 보시면 현재 시제 어간, 연결모음, 제일 시제, 능동태 인칭 어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현재 시제의 어간 이 류를 보면서 아 얘는 현재 형태구나. 오 애는 아 연결모음이구나. 뒤에 맨과 태는
능동태구나.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 문장을 이 단어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오 저희가 외웠던 거죠. 오 나는 에이스 당신은 에이스다. 당신은 풀고 있다. A 그는 A 그랬죠. 그가 풀고 있다. 리오맨이 나왔을 때 우리가 풀고 있다. 리에테가 나왔을 때 그들이 너희가 떼쓰는 걸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에테 그랬을 땐 너희들이 풀고 있다. 너희가 풀고 있다. 우시 그랬을 때 우시는 그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걸 생각해서 그들이 우시 풀고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MI 그리고 ING 형태를 썼어요. 이게 진행 형태입니다. 진행형. 현재 진행형인데요.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지금 한국말로는 뭐뭐 하고 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진행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진행. 그러니까 진행적인 시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가 딱 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딱 이렇게 멈춰진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해석할 때 뭐 나는 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는 푼다. 푼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을 했을 때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진행의 의미를 가진 기본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는 풀고 있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푼다라고 했을 때 요거 이제 더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풀 때 기본적인 의미에서 풀고 있다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칭 어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이 멘테 은시 이게 인칭 어미예요.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에 연결 모음에다가 이제 인칭 어미가 붙는데 오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에다가 뒤에 인칭 어미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요거를 좀 뺀 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길게 장음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2인칭 어미는 원래는 이 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맞는데 여기 부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에타가 나왔어요. 연결모음으로 에시가 나왔는데 이 시그마는요.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 나오면 이 발음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A처럼 시그마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모음 사이에서는 시그마가 빠져요. 그래서 리에이가 됐는데 그러면서 리에이가 뒤로 이렇게 시그마가 가는 형태로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격에서는 이제 또 타오가 나오죠. T가 나오는데 타오는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에티라고 되어 있었는데 할 수가 있는데 이 타오도 이게 발음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리에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시잖아요. 은시인데 얘는 더더군다나 복잡해지는 게 은시가 이 니라고 하는 이것도 발음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중간에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빠지면서 그걸 또 보상을 하면서 우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우시라고 하는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래 인칭 어미는 이건데
이게 앞에 있는 이 연결 모음하고 만나면서 이게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OSA, 오메네테, 우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이걸 보면서 이게 제일 변화의 어미구나라는 거를 조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적인 뉘는 뒤에 그 뉘가 나타날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는데, 이게 나타날 때도 있고 이제 빠질 때가 있는데 C나 L로 끝나는 단어 뒤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C 하고서 괄호 이렇게 쳐놨죠. C 다음에 이 뉘는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엡실론에서도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걔가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3인칭 복수해서 괄호 쳐놓고 했는데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 인칭 어미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OSA, 오메네테 우시. OSA, 오메네테 우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이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헬라어에는 이 에이미 동사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렇단 얘기는 뭐냐면, 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때 당시에 에이미를 중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철학 세계는 존재론적입니다. 헬라어 철학은요, 존재론에 기반을 해요. 그래서 에임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헬라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많이 나타나요. 중요한 단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이미, 에스틴,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맨, 테, 시, 요 S라는 요 부분이 어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미의 어간은 S라고 말할 수 있어요. S맨, 에스테, 에이신. 변화가 극심하다 보니까요. 여기 S에다가 여기에다가 C가 붙으면 막 이게 변화돼서 A, 에스틴, S에다가 T가 붙어가지고 에스틴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미 하면서 스, 이, 멘테, 은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간에 보시면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서는 시, 그 다음에 여기서 T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에이미가 이제 동사고요. 여기에서 S에 C가 붙었을 때 얘는 빠지고 하면서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S에 T가 붙어서 에스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에이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이고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에는 분해를 하게 되면 동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품고 있는 게 뭔가라고 해서 그 안에 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리오맨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이 리오맨을 분해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직설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희는 직설법만 많이 이번 학기에 직설법까지만 했고요. 문장에서는 문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 가정법도 나오기도 하고 명령법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했어요. 보여지기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나옵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능동태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칭, 그리고 복수까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레고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를 다 포함하는 말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원형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기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레고맨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를 다 담고 있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직설법은 뭐뭐이다, 뭐뭐하다 라고 하는 직설법, 현재는 뭐뭐하고 있다 아니면 뭐뭐한다 라고 하는 현재, 그리고 능동태, 그리고 1인칭 복수라고 하는 우리가 다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고맨을 번역을 할 때는요, 우리는 말하고 있다가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해석한 부분에서 종종 이 동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지고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말하고 있다라고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주어를 항상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꼭 번역을 해줘야 합니다.